아침에 시작을 알리는 글로벌 주식 라이브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11월 10일 금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도은입니다. 자, 뉴욕 증시는 숨고르기를 장 초반에 하나 싶더니 결국에는 그동안에 이제 상승에 따른 이제 피로감에 착실한 매물도 좀 출회가 되는 모습이었고요. 밤새 있었던 30년물 국채 입찰이 그동안 3년, 10년물은 그래도 좀 선방을 했지만 30년물 국채 입찰에 대해서 좀 부진했다라는 평가 가운데 국채 금리가 다시금 또 상승을 하자 지수는 하락을 했고요. 여기에 가장 큰 원인은 바로 갑자기 또 힘을 내는 슈퍼파월, 파월 의장의 다소 강경한 그런 발언들이 시장에 또 전해지면서 바로 시장은 또 하락으로 돌아서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잠시 후에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심층 인터뷰는 금요일입니다. 그러면 이분이 나오시겠죠.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이남우 교수와 함께 한 주 동안 있었던 굵직한 이슈들을 또 분석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월가의 소식 그레너리 투자자문 이원수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3대 지수 모두 하락을 했습니다. 물론 하락폭은 우리가 이제 국장을 경험하셨던 분들은 미장 이 정도는 뭐 하락한 건가 싶은 정도겠죠. 다우지수 0.65%, S&P 500 지수는 0.8%, 그리고 나스닥 지수는 0.94%대 하락을 하는 모습이었고요. 러셀 2000 지수가 조금 더 빠지죠. 1.5%대 하락. 그리고 그동안 계속해서 큰 폭으로 하락했었던 국제유가가 소폭 반등을 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파월의 충격은 과연 어떤 것이었을까요? 제롬 파월 연준 의장, 인플레이션 2% 낮추기 위해 필요할 경우에 기준금리를 추가로 인상할 준비가 돼 있다. 늘 했던 얘기인데 다음 주에 이제 우리가 물가지표 관련한 발표가 있을 예정이기 때문에 그 가운데 그를 앞두고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해서 다음 주에 물가가 조금 반등하는 거 아니야? 인플레이션이 그동안 그래도 꺾이는 추세에서 뭔가 조금 더뎌지긴 했지만 그래 추가적인 하락이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또 달라지나라는 그런 우려감을 갖게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강경한 발언은 2%대 인플레이션 목표를 명확하게 다시 한번 강조를 했고요. 그를 향한 2% 인플레이션 목표를 향한 진전이 확실하지 않다라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니까 애매하다라는 겁니다. 이게 물가가 갑자기 조금 내려가도 한 번 내려간 거 가지고 우리는 확신하지 않는다. 뭐 이런 발언들을 했던 과거의 내용들이 또 떠오르죠. 또 통화 정책을 더 강화하는 것이 적절하다라고 판단하면 주저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지금 금리의 인상 종료가 거의 사실상 확정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분위기에 찬물을 확 끼얹는 듯한 그런 뉘앙스의 발언을 한 것입니다. 몇 달간 견조한 지표로 인해서 오판할 위험과 또 과도한 긴축의 위험을 모두 해결하고자 우리는 회의에서 관련한 논의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았다라는 그런 내용들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물가 안정을 위한 그 회복을 위한 싸움은 갈 길이 멀었다라고 강조를 했고요. 이러한 발언과 함께 국채 수익률이 급등을 했습니다. 10년물 같은 경우에는 10bp 이상 상승을 하면서 4.6% 수준으로 다시금 돌아섰고요. 30년물도 4.8%까지 다시금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나자 시장은 다시 하락폭을 조금씩 더 키우는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어제 밤사이에 있었던 10년물 30년물 240억 달러 규모의 국채 입찰도 수요가 좀 다소 부진했다라는 소식과 함께 국채 금리 하락폭이 그러니까 가격의 하락폭, 국채 금리의 수익률의 상승폭이 조금씩 더 커지는 모습이 기록이 됐습니다. 참 그동안에는 안정세를 되찾나 싶었던 국채금리가 밤사이에 있었던 파월 의장 발언 그리고 국채 입찰 수요가 조금 부진했다라는 그 내용들 때문에 다시금 좀 실망스러운 분위기가 연출됐는데요. 또 이러한 흐름이 단기적일지 아니면 다음 주에도 이어질지는 지켜봐야겠죠. 종목의 움직임을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맵을 한번 볼까요? 전반적으로 좀 부진한데 일부 종목들에서는 초록불이 보입니다. 디즈니가 어제 주가가 애프터마켓에서도 크게 올랐는데 본장에서 6.91%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어제 실적을 발표했고요.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괜찮은 실적, 특히나 이제 이용자 수에 대해서 괜찮은 발표 이후에 시장에서는
환호를 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제 컨텐츠 관련한 종목들은 장 초반부터 올랐던 게 헐리우드 작가 파업에 이어서 이제 배우 파업도 계속 진행됐는데 그동안 굉장히 과거의 이후로 이례적으로 굉장히 길었던 배우들의 파업이 사실상 이제 종료가 됐다라는 시장에 소식이 전해지면서 관련한 컨텐츠주들의 상승을 더 부추기는 모습이었습니다. 워너브라더스 디스커버리도 2.5% 강세를 보였고요. 디즈니 6.9% 그러나 넷플릭스는 장 막판에 조금 꺾이면서 0.3% 소폭 하락으로 마감이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빅테크 종목들이 어제는 좀 쉬어가는 분위기였고요. 메타를 제외한 종목들 마이크로소프트 사상 최고가 전일 경신 이후에 숨고르기 0.69% 하락 360달러 선에서 마감이 됐고요. 애플의 주가 0.26% 하락, 구글도 1%대 하락했고 아마존도 1% 하락했는데요. 어제 자동차 그리고 전기차주들이 좀 전반적으로 좋지 않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테슬라가 5.46% 하락하면서 다시금 209달러 선으로 밀려나는 모습이었는데 일단 HSBC에서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을 하고 목표 주가도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투자 의견에 대해서 매도 의견을 냈는데요. 그동안 전기차의 선도 업체로 시장을 개척하고 나섰지만 지나친 가격 경쟁 등을 이유로 이익 마진이 크게 줄었다라는 부분이 첫 번째 이유였고요. 그리고 그 일론 머스크에 대해서도 최고 경영자 리스크를 다시 한번 이유를 대면서 투자 의견을 매도 그리고 목표 주가를 146달러로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도조 컴퓨터도 성공할지 미지수다. 뭐 완전 자율주행차 아직 모르겠다. 2030년까지 관련해서는 이익을 내지 못할 것이라는 다소 좀 부정적인 보수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투자 등급을 이렇게 하향 조정한 것이 또 전체적으로 전기차 쪽에 있어서의 투자 심리를 악화하게 만드는 요인이 됐고요. 자, 그리고 업종 가운데서 어제는 헬스케어 쪽에 좀 부진이 나타났습니다. 일라일리가 4%대 하락, 그리고 파이자, 암젠, 전반적으로 좀 큰 폭의 하락이 나타나는 모습이었고요. 어제 일라일리는 그 다이어트 관련해서 그 신약 인정받고 나서에 대한 기대감 이야기했는데 바로 하루 만에 4%대 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국제유가 반등과 함께 에너지주가 좀 오르나 싶었지만 제한적이었습니다. 엑스모빌 강보합권, 쉐보론은 약보합권 정도에서 마감됐고요. 전일 유일하게 초록불을 옥시덴탈 페트롤리움도 0.9%대 하락하며 마감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트랜스다임이 주가가 큰 폭으로 강세를 보였는데요. 거의 10% 가까이 올랐습니다. 실적을 발표했는데 역시나 매출이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이 발표가 됐고 지금 EPS 같은 경우에도 8.03달러 기록하면서 예상치보다 상회한 실적을 발표하면서 주가가 본장에서 큰 폭으로 오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어제 시장은 전반적으로 일단은 부진한 종목들이 훨씬 더 많았던 시장이었습니다. 이게 각각 기업들에 관련한 전기차 관련해서는 부정적인 내용도 있었지만 전체 시장이 좀 숨고르게 돌입을 했다라는 부분이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상황 중에 하나인데요. 과연 지금 이 구간에서는 어떤 이슈를 또 바라보면서 시장의 가늠자 역할을 할 만한 것들은 뭐가 있는지 잠시 이어지는 심층 인터뷰는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이남우 교수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현웅 님이 맞아요. 파월 이야기 특별할 거 없어 보였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일을 할 거다. 뭐 확신 없다. 계속 지켜보겠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우리가 그동안 들었었던 얘기를 비슷하게 했는데 시장 심리가 그동안 좀 올랐던 그 후에 또 이런 발언을 하다 보니까 똑같은 얘기를 해도 이거 강경한데 파월 조금 약간 다소 완화적인 발언을 할 줄 알았는데 똑같네. 왜 안 변하지? 뭐 이런 심리가 좀 가장 많이 작용을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실망스러워요. 예, 조금 이제 꺾일 때도 됐는데 전혀 그 의지를 꺾지 않고 비슷한 발언을 한 것 같습니다. 자, 이어지는 심층 인터뷰는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이남우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어제 지수의 하락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유가 가장 큰 이유가? 우리가 이제 S&P 기준으로 보면, 그러니까 미국 시장은 항상 이제 전문 투자가들은 S&P 500을 갖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근데 8일 연속 올랐어요. 그래서 뭐 그 전에 주가가 많이 하락해서 반등이기도 하지만 8일 연속 상승했으니까 어제 뭐 한 1% 정도의 주가 하락은 상당히 건전한 조정이다. 이제 그렇게 생각해야 되고, 네. 우리가 그 파웰의 입,
그다음에 금리 동향의 일희일비를 하는데 기업 아까 주가를 결정하는 가장 큰 요인은 기업 실적이에요. 네. 그러니까 주연은 기업 실적이고 금리는 조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지난 1, 2년 동안 너무 채권 시장이 금리가 요동을 쳐서 우리가 금리에 아주 극히 예민한데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금리는 큰 변수는 안 되고 기업 실적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첫 번째 토픽으로 준비한 게 기업 실적이 워낙 좋아서 네. 사람들이 편안한 마음을 느끼기 때문에 최근에 주가가 회복을 한 게 가장 크고 물론 이제 금리가 조금 시장 금리가 내려간 것이 도움은 됐지만 이번 8일 연속 상승의 가장 핵심적인 역할은 아주 예상보다도 좋은 3분기 실적이었다. 뭐 실적 어제도 우리 디즈니 실적 나왔잖아요. 디즈니 실적 상당히 생각보다 좋게 나왔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디즈니가 되게 어려운 상황인데 여기도 이제 행동주의자 펀드 페우스라는 분이 붙어서 워낙 그 베테랑입니다. 그래서 비용 구조조정해라, 비용해라. 그러니까 좀 제대로 못할 때 항상 과외 선생님 붙어서 가르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돼서 비용 절감도 한 75억 달러를 하고 내년에 한 80억 달러의 잉여 현금 흐름, 프리 캐시 플로우가 나온다고 그래서 시장이 상당히 환호했죠. 네. 그래서 국내도 이제 3월 주총을 앞두고 우리 행동주의자 선수들이 요즘 몸을 좀 풀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사회를 우리가 어떻게 왜냐하면 이제 그 상장사의 가장 핵심은 결국 거버넌스인데 거버넌스의 중심은 이사회인데 그런 쪽으로 이제 대화가 많이 변경되는 건 좋은 방향으로 우리가 가고 있다. 예.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은 어떤 이야기들을 할 건지 앞서서 이제 잠깐 힌트도 주셨는데 뭐 실적 이야기도 하고 다양한 기업 얘기도 하고 시장 얘기도 할 텐데 주제 먼저 좀 싹 확인해 볼까요? 첫 번째는 이제 3분기 실적 얘기를 간단히 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공매도가 지금 화제지 않습니까? 네. 저도 뭐 어제 어떤 경제신문에 이제 사설을 썼는데 우리가 과연 공매도를 진짜 얼마나 알고 얘기를 하는지 그러니까 개인들한테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거의 전문가 진짜 전문가 영역이고 심지어 이러한 정책을 한 우리 금융 당국자들도 진짜 공매도를 알고 있는지 이제 그런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그리고 우리 그 3% 지금 청취자분들한테는 미국 투자와 관련돼서는 공매도 데이터가 많습니다. 내가 공매도를 하지 않아도 이 데이터를 활용하면 이런 쪽은 내가 좀 피해야지. 공매도 비율들이 발표가 되니까 이제 그런 예를 좀 들고 그다음에 이제 기업으로 가서는 국내에서 뭐 카카오가 많이 그 화제가 되는데 알파벳과 카카오의 가장 큰 이 차이는 그 지배 구조 그다음에 그 어떤 근본적인 거버넌스의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제가 그림을 두 장을 갖고 왔는데 이제 그거를 설명을 드리고 애플이 일주일 전에 실적을 발표했는데 이번 분기 실적 애플은 이제 9월 말에 실적이 끝나서 실제 이번 실적은 4분기였는데 이 회사는 이제 제품을 만드는 회사가 아니고 서비스 회사라는 얘기를 제가 전에부터 했는데 그것을 더 확인시켜주는 그런 실적이었다. 그 실제 애플에 대한 걱정 많이 했는데 주가는 오히려 실적 발표하고 조금 올랐습니다. 지금. 예. 자, 그러면 하나씩 이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분기 실적 이제 막바지에 도달해 있습니다. 실적 발표. 근데 보면은 미국은 참 항상 이렇게 성적표를 보면은 예상치를 잘 웃도는 것 같아요.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네. 얼마나 공부를 잘했는지 또 누가 제일 공부를 잘했는지 평가를 해볼까요? 그러니까 이제 500대 기업을 기준으로 보면 이제 펀드 스트래시라고 우리 이제 그 재미교포 텀리가 운영하는 회사가 이제 데이터를 많이 그 잘 발표를 해요. 취합을 해서 그래서 이제 500대 기업 중에 어제 기준으로 90% 449개가 실적을 발표했는데 먼저 EPS 그러니까 주당 순이익 기준으로 82%가 예상보다 좋았다. 그러니까 영어로는 better than expected라고 그러죠. 그리고 18%가 이제 생각보다 좀 저조했는데 예상을 뛰어넘은 회사들이 그 비트한 거 예상보다 좋았던 정도가 7% 포인트. 어떤 기업이 기업이익 증가율이 1%를 예상했는데 실제 8%가 나왔다는 얘기죠. 그리고 미스한 회사들은 5% 정도 미스를 했으니까 8대 2니까 보통은 한 6대 4 아니면 7대 3 정도로 생각보다 좋은데 이번에는 워낙 기대 수준이 좀 내려간 것도 있어요.
82%가 좋았으니까 기대 수준이 내려가서도 좋은 것도 있지만 야 이거 미국 기업들 이익이 진짜 되게 좋구나. 그래서 이제 그것을 보여줬고 매출로 봐도 59%가 예상보다 매출이 뛰어나서 네. 매출이건 특히 이익으로 가서 더 좋았다는 것은 기업들이 이제 비용 절감도 하고 효율성을 높였다. 뭐 이번에 보면 우리가 뭐 알파벳, 메타, 아마존 이런 데들이 다 그런 예죠. 그래서 약간 실적이 되게 순항을 하는 게 가장 시장을 이번에 하락을 막아주고 저는 크게 걱정은 안 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어떤 근거가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전체적인 수익의 그 평균을 보면은 사실 그동안 실적 많이 이제 줄어든 거 아니냐 그리고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눈높이가 낮아진 것을 좀 상회했다 이런 평가 속에서 전체적으로 뭐 실적 그 단 자체가 좀 줄어들었을 걸로 예상을 했거든요. 근데 불과 아니네요. 몇 개월 전만 해도 올해 하반기 감익을 한 10% 정도 하는 게 아니냐 경기 침체가 오는 게 아닌가 그런 걱정을 했었죠. 근데 실제 이번 3분기 실적을 뚜껑을 열고 보니까 지금 90% 발표한 회사, 그러니까 500개 기업 중에서 449개가 발표한 걸 기준. 그다음에 나머지 50개 회사는 이제 애널리스트 추정치를 넣어서 보면 한 5% 오히려 이익이 증가하는 걸로 지금 나옵니다. 네. 그래서 감익이 아니고 5% 이익을 증가한다는 것은 그리고 이제 5% 이익이 증가하는 것도 거의 모든 업종을 골고루 지금 호조예요. 그러니까 약간 좀 증가율이 떨어지는 게 이제 부동산, 리얼 에스테이트. 최근에 이제 뭐 커머셜이나 이런 쪽이 안 좋으니까. 네. 근데 하여간 전반적으로 모든 업종이 호조세를 보이고 이건 비단 이제 3분기뿐만 아니라 4분기도 상당히 괜찮은 거고 최근에 얘기가 나오는 건 내년 이익이 상당히 좋을 것 같다. 이제 뭐 그것은 이제 뭐 저희가 미국에서 분석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알 수는 없지만 네. 이러한 이익에 대한 믿음이 시장을 이렇게 좀 받쳐주고 있다. 이제 우리가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네. 3분기 실적 성적표도 참 무난한 미국 시장. 지금 상황 속에서 그러면 S&P 500 기준으로 지수가 조금 올라오긴 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그 밸류를 따져봤을 때는 적절한 수준인지. 근데 결국 밸류에이션이라는 거는 그 기업 시장의 과거 현재가 녹아 있고 미래가 변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미래에 대한 전망은 투자가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뭐 테슬라나 엔비디아 같은 거 하루에도 3, 40조 원씩 거래가 되는 거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좋은 회사지만. 그래서 이제 지금 1년치 이익 추정을 기준으로 현재 미국 시장을 밸류에이션 하면 지금 표를 띄워 주시죠. 18배쯤 됩니다. 그래서 이 18배라는 게 기업 이익의 전망이 좀 불투명하면 높게 보일 수도 있는 거지만 이번 3분기 실적이 더 확인해 준 것처럼 앞으로 남은 1년 아니면 중기적으로 미국 기업은 진짜 이 이익이 튼튼하구나. 그러니까 뭐 흔들리지 않고 이 경영진이 워낙 뛰어나구나. 이제 그러한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18배가 큰 부담이 안 가는. 뭐 최근에 주가가 좀 반등을 해서 이렇게 아주 싸다고 보이진 않는데 무난한 밸류에이션 정도로 보이고 지금 컨센서스는 2023년에 이익이 정체, 원래는 한 4, 5% 감익한다고 봤다가 정체로 올라왔고 내년에 한 11% 이익이 증가하는 걸로 보는데 물론 모르겠습니다. 그 정도까지 증가할지는. 근데 올해도 이익이 정체 정도에서 버티고 내년에 이익이 증가를 한다면 미국 시장은 뭐 약간 큰 다운사이드 리스크는 없는 게 아닌가. 특히 이제 실적으로 이게 실력으로 보여준 거죠, 되게. 네. 네. 자, 그러면은 이 실력이 참 좋은 선수들이 모여있는 미국 시장에 대해서 조금 더 하나씩 더 확인을 해볼 텐데 그 전에 앞서서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도 최근에 이제 공매도 얘기를 하도 많이 들으셔가지고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공매도를 우리가 깊게 공부한 적이 많지는 않거든요. 그냥 공매도 하면은 주가 하락에 베팅을 한다. 그 정도만 알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것 같고 최근에 이제 공매도 금지를 단행을 했을 때 미국 언론사나 뭐 해외 쪽에서 보도들은 굉장히 우리나라를 좀 비판적인 시선으로 바라봤는데 이거 우리가 어떤 부분에 가장 주안점을 두고 생각을 해야 될까요? 제가 한 30년 넘게 금융시장에 몸을 담았잖아요. 네. 그런데 전 세계 모든 국가 중에 공매도라는 게 일간지에 톱 기사로 나오고 모든 국민이 심지어 저희 그 와이프도 물어보더라고요. 네. 공매도가 뭐냐고. 그러니까 모든 국민이 얘기한 나라는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거의 유일한가요? 그러니까 되게 독특하죠. 그래서 그 화면을 띄워주시면 전 세계 그 경영자
기업인 금융인들이 가장 그 애독하는 파이낸셜 타임즈. 아침에 이제 일어나면 이걸 제일 먼저 보죠. 여기 사설 톱 기사, 렉스라는 데가 이제 사설을 실는데 이게 가장 주옥 같은 글들이 나오는데 한국은 그렇게 전 세계적으로 보면 뭐 아주 금융시장에 중요하지가 않기 때문에 제조업에 우리가 강국이긴 하지만 화요일날 톱 기사로 사설에 떴어요. 그만큼 이번에 공매도를 전격 금지한 게 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선진국 시장이나 이 글로벌 스탠다드를 보기에는 진짜 이게 있을 수 없는 일. 그래서 이제 제목이 이렇죠. 정치적인 목적을 갖고 대단히 무리한 정책을 뭐 블런트라는 말이 어떻게 번역하냐에 따라서는 네. 멍청하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공매도 조치를 전격적으로 했다. 그래서 이게 뭐 나쁜 뉴스로 우리가 사설 일면을 장식하는 게 우리 정책 당국자들도 한번 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떠한 의미로. 왜냐하면 이건 전 세계의 모든 금융인 기업인들이 쓰는 얘기니까. 그래서 공매도 얘기를 제가 조금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고 그다음 미국과 한국의 경우를 제가 좀 비교하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공매도. 그래서 이제 공매도라는 건 우리가 뭐 그렇게 단순하게 이거 주가 빠질 것 같은 거 그냥 뭐 공매도 치면 돈 버는 거 아니야.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데 네.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이것은 비용도 많이 들고 왜냐하면 주식을 빌려야 되기 때문에 빠질 주식을 빌려야 되기 때문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대차 비용이 1년에 1%도 안 되지만 공급이 워낙 많으니까 하지만 약간 퀄리티가 떨어지는데 옛날에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공매도를 많이 치고 싶어 할 때 10%가 넘었어요. 그러면 이미 10%라는 비용을 내고 거기서 주가가 많이 하락을 해야 되지 하락을 해야지 이제 돈을 버는 거니까 비용이 많이 수반이 되고 네. 우리가 이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죠. 이게 공매도라는 게 인간의 본능과 거꾸로 가는 거기 때문에 어렵다. 인간은 소유욕이 있고 투자와 관련돼서는 주식이건 부동산이건 올라가야지 내가 만족을 느끼는데 갖다 팔고 하락을 해야지 되니까. 그러니까 되게 이제 기본적으로 어려운데 그 리콜과 관련돼서도 이제 국내에서 지적이 많은데 제가 20몇 년 전에 외국 돈으로 한국 사람 치고 처음 그 롱숏 펀드를 해서 공매도를 많이 했었잖아요. 근데 이 리콜이라는 것도 외국은 무한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돈을 빌려주는 증권사가 그냥 국내에선 되게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리콜도 그 빌려주는 증권사가 이건 3개월, 6개월 후에 리콜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알려주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딱 정형화돼서 무한대로 왜냐하면 주식을 빌려준다는 게 그 공급이 항상 그 무한대로 있는 게 아니고 그다음에 이제 담보도 항상 제공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공매도라는 것은 여러 가지 코스트가 많이 수반되는 진짜 전문가들의 영역이고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 보통 일반 투자는 위워크 제가 얘기를 할 텐데 위워크 이제 망했잖아요. 그러면 내가 투자한 원본이 날아가는데 이 공매도는 잘못하면 내가 투자한 원본의 10배의 손해를 볼 수가 있어요. 내가 가령 2020년 1월에 테슬라를 숏을 쳤는데 주가가 10배 올라갔어요. 그러면 내가 100만 원을 숏을 쳤으면 1000만 원을 물어내야 되는. 그러니까 진짜 이게 unlimited 그 리스크가 무한대 리스크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개인들이 제가 이제 워런 버핏 얘기를 하겠지만 개인들은 그냥 우리가 참고를 하는 거지 이 시장에 뛰어든다는 것은 거의 뭐 승산이 없는 그러니까 전문가 중에서도 찐 전문가들의 영역이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러니까 비용과 여러 가지 국내에서 지금 알고 있는 공무원들이 하는 얘기 아니면 그 언론에 나오는 얘기도 그렇게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리콜과 관련돼서도 그래서 이제 실제 타이거 같은 데들이 옛날에 가장 잘 나가던 데가 리콜과 관련해서는 타이거가 워낙 센 데니까 우리가 빌린 주식은 절대로 니네 리콜을 못한다. 그래서 증권사들을 군기를 잡고 그랬어요. 근데 해외에서도 리콜이 엄청 많습니다. 되게. 그래서 이제 개인 투자자,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더더욱 개인 투자자들과 이제 뭐 기관이나 외국인 투자자들 사이에서 이제 공매도 자체가 좀 기울어진 운동장이다라고 다양한 뭐 이유로 인해서 그런 얘기를 하지만 말씀해주신 것처럼 굉장히 큰 리스크를 안고서 그 투자를 하기 때문에 반대로 손실을 굉장히 많이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그만큼 비용도 테이크할 수 없는 게 개인 투자자고 그만큼 리스크도 테이크할 수 없는 게 개인 투자자이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뭐 인버스를 통해서 공매도를 비슷하게 뭐 할 수는 있지만 우리도 뭐 하락할 것 같으면 외국인이나 기관처럼 공매도 하고 싶지만
우리는 못한다. 너네들은 그렇게 예측도 잘하고 그만큼의 뭐 돈도 있고 하지만 우리는 그거 못하는데 왜 너네만 하느냐. 그리고 빌리는 것 자체도 우리나라는 그렇게 쉽지가 않다고 하더라고요. 개인 투자자들은. 그래서 좀 우리는 못하는데 저들만 잘하고 있는 그 상황 자체가 좀 이렇게 불리하지 않냐라는 그런 좀. 근데 이제 워런 버핏이 우리가 존경하는 워런 버핏이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네. 기본적으로 주가는 우상향하는데 그쵸. 왜 공매도를 하냐 이제 그런 지적을 했고 제가 이제 다음 페이지를 보면 2015년에 제가 홍콩에 외국회사 다닐 때 네. 이때 이제 중국 상해 지수가 뭐 2,000 밑에서 5,000을 갔다가 나중에 이제 2,000대로 다시 폭락을 했어요. 근데 이제 제가 그 홍콩에서 그 뭐 임원으로 있을 때 어디 미국 그 헤지펀드가 우리가 상해 지수를 숏을 공매도를 치고 싶다. 근데 2조 원을 하고 싶었어요. 근데 아무도 거기에 카운터파트가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규모가 너무 크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있던 회사가 7천억을 해줘서 근데 실제 치고 나서 한 1, 20% 올랐어요. 그러니까 뭐 이미 몇천억의 손해를 보다가 결국은 이제 폭락을 해서 돈을 많이 벌었는데 이러한 진짜 전문가 중에도 전문가의 영역이어서 개인 투자가들은 그러니까 지나고 보면 이거 공매도 하면 좋았지 우리가 얘기를 하지만 공매도를 치는 주가는 되게 퀄리티가 안 좋은 주가여서 또 올라갈 땐 계속 올라갑니다. 그래서 저도 항상 제 헤지펀드 할 때 항상 고민했던 게 공매도 종목은 환매수를 언제 하지 항상 안절부절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쉬운 건 아니고 워런 버핏이 이런 얘기를 했죠. 2021년 버크셔 해더웨이 주총에서 공매도 얘기가 질문이 있었는데 내 주위에 너무 많은 사람이 공매도를 쉽게 생각해서 잘못해서 크게 다친 경우를 많이 봤고 기본적으로 주가는 그 기업의 이익을 반영하고 기업의 이익은 증가하는데 여기다 대고 거꾸로 가는 공매도는 특히 투자가들 일반 투자가들한테는 권하지 않는다고 신신당부를 그때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참고를 하되 내가 이 시장에 뛰어드는 것은 개인들한테는 맞지는 않다. 그리고 이제 우리 3프로 그 구독자분들은 요거를 그 대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이제 이번에 파산한 위워크 그 옆에는 로빈훗 뭐 이번 실적도 어렵고 되게 어렵습니다. 네, 그 밑에는 이제 뭐 2년 전에 우리 투자가들이 많이 좋아했던 루시드, 리비안. 근데 이제 서칭 알파라는 데를 이제 보시면 종목별로 여기 보면 short interest라고 위워크에 나와요. 38%인가요? 그러니까 전체 유통 물량, 대주주 지분을 뺀 유통 물량의 38%가 공매도가 돼 있다는 거예요. 그걸 그만큼 이미 이 회사는 뭔가 문제가 있어서 공매도가 많이 된데 어제 뭐 100%인가 올랐죠 바닥에서. 근데 이런 거는 절대로 근처에도 가면 안 된다. 로빈후드도 공매도 비중이 한 5%쯤 되고 루시드는 제가 리비아는 루시드보다 더 좋은 회사라는 얘기를 계속 했는데 리비아는 공매도 비중이 한 10%대 루시드는 항상 25% 정도 되고 지금 주가가 많이 하락해서도 25%가 유지가 되면 이 상당히 미국의 전문가들은 걱정을 많이 한다. 근데 이제 이렇게 공매도 쳐서 번 사람들도 갑자기 루시드가 상장 폐지를 하고 지금 주가보다 2배 우리가 다 사주겠다. 어느 대주주가. 그러면 이제 또 이 사람들은 손해를 보죠. 그래서 진짜 불확실성 이벤트 리스크들이 많고 상당히 쉽지 않은 영역인데 우리가 약간 투자를 할 때.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좋아하는 빅테크 뭐 이런 데들은 공매도 비중이 전체의 1% 내외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펀디멘털이 좋기 때문에 감히 거기에 덤비지 못하고 테슬라가 공매도 비중이 좀 높다가 요즘 내려와서 한 3%입니다. 테슬라는 좀 변동성이 높으니까 이제 그럴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예시를 들어가면서 쭉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이제 공매도 관련해서는 뭐 다양하게 의견들이 많습니다. 시장에 뭐 순기능을 작용을 하는 부분도 있다라는 얘기도 하는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번에 이제 공매도 금지한 것이 물론 뭐 다 그 이유는 빼고요. 근데 최근에 이제 문제가 됐던 게 이제 외국계 쪽에서 무차익 공매도, 불법 공매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는 진짜 문제 아닙니까? 당연히 문제가 되죠. 네. 그런데 그거는 이제 범죄니까 조사를 해야 되고. 그것 때문에 사실 굉장한 피해를 봤던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도 있고요. 그런 것들이 근데 아마 용인된 무차익 시스템이 공매도는 외국 회사도 하고 국내에서도 했을 거예요. 그러면 똑같이 이제 조사를 해야 되고 네.
항상 우리가 어떤 이슈가 있을 때 그 이슈를 객관적으로 봐야 되는데 그게 전체 공매도의 과연 몇 프로인지 1%도 안 될 겁니다. 근데 그거 갖고 좀 너무 침소봉대하는 게 그래서 이제 마치 최근에는 이제 일부 개인 투자가들 연합이 우리나라 주가가 장기 수익률이 안 좋은 게 장기 수익률이 우리 전 세계에서 보면 하위 한 20%쯤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한국 시장의 밸류에이션이 낮은 게 마치 외국인 공매도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외국인 공매도는 전체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 5%밖에 안 돼요.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은 전 세계 포트폴리오를 운영하는데 그것의 한 일환으로 한국을 해서 네. 보통 한국에 공매도가 돼 있으면 그만큼 또 포지션 매수 포지션도 있어요. 그러니까 판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매수 매도가 같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제 공매도를 못하게 하면 한국을 다 떠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물 흐르듯이 금융시장은 다 연결이 돼 있는데 이제 똑같은 거예요. 우리나라 국민연금이 이스라엘에 투자했는데 이스라엘이 우리 주식시장을 폐쇄하니까 일주일 이내에 떠나시오. 그럼 하한가로 다 팔아야 되잖아요. 그럼 우리 이스라엘을 앞으로 투자를 안 할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이번 조치는 신뢰를 국제금융시장에서 잃은 거여서 이것을 회복하려면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이제 결국 시장이라는 것은 기업도 그렇지만 예측 가능성, 투명성, visibility 이게 중요한데 이런 면에 있어서는 상당히 좀 안타깝게 이제 제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과 한국을 놓고 보면 우리나라 시장이 이 장기 투자 수익률이 안 좋고 디스카운트가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되는 이유는 거버넌스, 뭐 지배구조 문제가 가장 크고 산업구조. 우리나라 기업 이익이 변동성이 세계에서 커요. 이번에 상반기에 뭐 이익이 50% 감소했잖아요. 정부의 과도한 간섭, 그다음에 인구의 감소 이런 건데 이제 이런 것이 요인이 돼서 한국 시장의 디스카운트가 되는 거지 외국인의 공매도가 일부 요인은 있겠지만 공매도가 있으면 그만큼 샀습니다. 또 반대 다른 종목을 우리가 그걸 알아야죠. 반면에 이제 미국은 이 네 가지 면이 다 유리해요. 그러니까 거버넌스도 주주를 위해서 기업이 대부분 운영이 되고 산업 구조도 이익의 변동성이 낮죠. 이번에 경기 침체 리스크가 있다 그래도 기업 이익이 실제 감익을 안 하고 정부의 간섭이 적고 미국은 이민자가 많이 들어와서 다이나믹해서 인구가 감소하지 않고 최근에 뭐 증가율은 둔화가 되지만 인구가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보면 미국 투자가 한국 투자보다 역시 우월하고 리스크가 적다는 것을 우리가 더 피부로 이번에 이제 느낄 수가 있죠. 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는 알파벳과 카카오를 오늘 또 비교를 해주신다고 했는데, 저는 카카오 얘기 나올 때마다 우리 주주분들이 너무 또 힘드신 그 시기를 겪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문제가 많죠. 카카오가 이제 고점 대비 한 70% 빠졌습니다. 네. 그래도 여전히 시총이 20조 원 정도 되는데 카카오가 어떻게 보면 좋은 뜻으로 만든 되게 뛰어난 회사인데 네. 이게 이제 재벌의 나쁜 모습을 배워서 여기 이제 그림에 보시면 밑에 관계사가 한 180개 정도 됐다가 요즘 줄어서 한 130개쯤 되는 것 같은데 결국 그 카카오 그룹에 소속된 모든 임직원은 카카오라는 메인 상장사의 주주를 위해서 일해야 되거든요. 그게 어떻게 보면 맞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 보면 이제 창업자 김범수 그 창업자는 기본적으로 각자 도생을 해라. IPO를 하든 외자 유치를 하든. 그러니까 이제 얼라인먼트 이해관계의 일치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문제예요. 하나는 지배구조의 일치가 얼라인먼트가 안 되는 거고 다른 것은 아직도 돈을 버는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을 못 했는데 두 번째 우리 서학개미 분들이 좋아하시는 구글의 지주사 알파벳은 여기 이제 알파벳이라는 회사 하나만 상장돼 있습니다. 그 밑단에 있는 몇십 개 회사가 있죠. 그러니까 왼쪽에 보면 뭐 서치, 유튜브, 뭐 안드로이드 여긴 돈을 많이 버는 데고 오른쪽은 1, 20년을 내다보고 장기 투자하는 그런 그 스타트업 개념들인데 모든 자회사가 다 100% 기본적으로 알파벳이 갖고 있고 여기에 포함된 15만, 20만 명의 임직원들은 모두 딱 한 가지 목적, 알파벳의 주주를 위해서 일한다. 그러니까 이해관계가 완전히 일치가 됐죠. 그래서 네. 이것을 잡지 못하면 카카오가 뭐 대법관을 모셔와서 뭘 해도 기본적으로 이것을 이해하고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네.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카카오로 따지면은 알파벳만 상장돼 있는 게 아니라 구글도 상장돼 있고 유튜브도 상장돼 그렇죠. 있고 안드로이드도 상장돼 있고 웨이모도 이런 상장돼 식인 거죠. 있고 여기 뭐 헬스바이오 회사도 네. 있고 다 상장돼 있어서 각자 도생을 하는. 근데 이제
딱 알파벳은 한 개 회사만 상장이 됐어요. 그러니까 미국 기업의 원칙이죠, 되게. 근데 그 와중에 카카오는 이제 카카오 엔터도 상장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이래서 뭐 나중에는 그러다 카카오 선물하기도 따로 떼서 상장하겠네라는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로 정말 그 다 쪼개기 상장에 대한 문제가 정말 많이 지적이 되는데 카카오가 여기에 대해서 좀 쇄신을 하려는 움직임이 이게 이제 우리나라 않아서. 대기업의 나쁜 정통인 게 옛날에는 이제 뭐 모든 대기업이 다 그랬지만 네. 그 롯데 같은 데는 하도 자회사에 자회사를 출자하고 그래서 비서실도 트래킹을 잘 못했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나쁜 습관이고 이것도 점점 단순화해서 네. 제일 상단에 있는 그 상장 기업을 위해서 모든 사람이 일하고 이제 모든 이익이 글로 귀속되는 그런 식으로 가야 됩니다. 그 정도로 문제가 되고 있는데 과연 카카오도 이 문제에 대해서 항상 지적을 받고 있다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근데 과연 이런 변화가 뭐 얼마나 빨리 나타날 수 있게 되는지 지금 뭐 사법 리스크까지 법률적으로 지금 뭐 안 좋은 리스크까지 있어가지고 참 카카오 주주분들은 답답하기만 합니다. 자, 이어서는 애플 이야기를 바로 넘어갈까요? 네, 이제 애플이 뭐 일주일 전에 발표한 실적이 되게 좋았는데 뭐 그 아이폰이 웬만큼 선방을 했고 실제 서비스 부분이 16% 증가를 했어요. 근데 이제 서비스라는 것은 제가 다음 페이지에 보여드리겠지만 이 경기에 영향을 안 받고 그 다음에 구독 경제 모달이거든요. 그래서 매출 총이익률을 보면 아이폰이 포함된 제품이 37%, 서비스가 71%.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의 소프트웨어만큼 수익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제 전사의 매출 총이익률이 45%인데 이 마진이 높은 부분의 비중이 커진다는 건 전사적으로 수익성이 더 올라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실제 애플이 제품 쪽이 프로덕트가 조금 어려웠는데도 영업이익률은 1년 전 28% 대비 30%로 증가를 했고 이 서비스 부분이 커진다는 것은 여기가 이제 고마진 경상적 계속 이제 반복된다는 거죠. 예측 가능한 거. 아까 제가 공매도 관련돼서도 예측 가능성을 떨어지게 해서 시장의 실패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측 가능성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결국 밸류에이션에 아주 긍정적이에요. 그래서 점점점 얘기가 야, 이게 애플 정도의 생태계가 있는 거면 이것을 IT 기업이 아니라 오히려 필수 소비재에 가까운, 그러니까 실제 애플 제품을 쓰는 사람은 필수 소비재보다도 더 끈끈한 관계를 갖고 있거든요. 결국 밸류에이션을 좀 높게 줄 수 있다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애플 서비스가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우리가 많이 안 써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여기 앱스토어, 가장 수익성이 높은 앱스토어가 포함되어 있고 광고, 미국인들이 거의 다 쓰는 애플페이, 그 다음에 이제 요 밑에 있는 6가지 서비스가 번들드 서비스로 보통 들어가요. 클라우드, 애플 TV, 최근 엔터테인먼트 쪽을 아주 강화하고 있죠. 뮤직, 아케이드, 게임, 피트니스, 애플 뉴스. 이거 이제 미국 사람들이 많이 쓰는 건데 하여간 서비스의 강세가 계속 지속되면 이익의 안정성이 있고 밸류에이션이 이제 도움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그림인데 결국 서비스 부분의 밸류에이션은 우리가 좀 더 넉넉하게 줘야 되고 네. 제품은 그거보다 좀 낮게 주면 이미 우리가 그 영업이익을 쪼개 보면 서비스 부분의 이익이 더 큽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밸류에이션 멀티플을 35배를 주고 제품에 25배를 주면 시총 예상 시총이 한 3조 달러 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서비스 부분만 띄워놓고 봐도 알파벳보다 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애플 하면 그냥 아이폰 회사로 생각하는데 우리가 서비스를 많이 국내에서 안 쓰니까. 근데 실제 애플은 제품을 근간으로 생태계를 가진 서비스 회사로 변신하고 있고 이게 가장 우리 삼성전자랑 차이가 나. 삼성전자는 이제 이 서비스 부문이 없죠. 생태계가 없으니까. 그래서 뭐 안타까운 일인데 애플이 진짜 지존 같은 회사인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습니다. 예. 네. 자, 애플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눠봤습니다. 사실 뭐 최근에 애플이 약간 부침을 겪을 때도 여러분께서 늘 생각을 하셨을 테지만 애플 걱정은 하는 거 아니다. 네, 앞으로도 우리가 걱정을 안 할 그런 주식으로 자리매김했으면 좋겠고요. 자, 오늘 이 시간은 심층 인터뷰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이남호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외환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금융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이런 질문들을 좀 굉장히 많이 받았었습니다. 탐욕이 되게 강했을 때 위험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고, 공포감이 극에 달했을 때 안전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거든요. 과거의 일이 미래에 똑같이 일어난다 이건 아니지만, 그때 당시에 위기 상황에서는 어떤 공통점들이 있었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대비를 하는 방법도 고민해 볼 수 있고요. 과거를 제대로 이해하는 순간 위기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오건영의 현실 경제 이야기를 서점에서 만나보세요.